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어제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새로운 실질금리 방식을 내놔서 시장에 파동이 좀 일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이 통화정책의 기준이 좀 변화된 한 해이지 않은가 하는데 오늘은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지금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고용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해석에 있어서 시차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오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덜 움직이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오늘 그 모두를 제가 신앵커일 때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것은 잘못 나가면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사실 그것을 시청자분한테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것이 빠르게 바로 잡아야 되니까요. 예. 방송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렇게 신앵커가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과감하게 즉시 이렇게 수정한 거에 대해서도 저도 좀 많이 앞으로 참고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고용 지표, 이 지표 사항이 이제 셧다운 때문에 자꾸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날이 됐습니다. 고용 지표 전체적으로는 엇갈렸지만은 대체로면 내용은 개선됐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도 셧다운이 장기되고 그 다음에 4분기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경기여부와 관계없이 많이 대량 해고하는데요. 지금 왜 고용지표는 이렇게 개선될까? 가장 종합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실업률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 논란이 오늘 시장에 움직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2월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뒤엎을 정도로 고용지표가 개선된 건 아닙니다는 고용지표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경기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 따라서 오늘 아마 서 PD께서 일정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S&P 기준으로 그려주시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이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워브리 마켓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막판에 이것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렇습니다는 일정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워낙 그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였던 것이 오늘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 시간으로 5일에 발표되는 PCE 물가 이것이 12월 FOMC에서 더 중요한 지표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렇게 영향이 미미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막판에 이렇게 미국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유동성 지표에서 단기 유동성 지표에서 개선되는 모습, 유동성 지표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12월 FOMC에서 19명의 중립금리 조사하는 사람들이 중립금리의 중심점, 요 중심금리가 어떻게 수정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미국의 국채금리를 비롯해서 각국 이게 국채금리입니다.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도 고용지표 개선이라든가 디폴트 우려 이런 문제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1%까지 갔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제 우에다의 발언을 해서 일본의 국채금리를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94%까지 올렸습니다. 이게 1.7, 1.8%에서 갑자기 1.94%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2% 돌파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2% 돌파 오랜만에 보시죠. 이 여부가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좀 놀란 뉴스가 일본의 국채금리, 저희가 국채금리라고 얘기하면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에 근접했다는 게 이게 2007년 이후에 가장 높게 오른 거다 이런 얘기들 나왔으니까 이거 왜 이럴까 봤더니 이게 어제 발표했던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제시했던 새로운 실질금리 때문이라고요? 네, 다케이치 총리가 그 아베노믹스 주장하고 엔젤을 추진하는 것에서 우에다 총리한테 금리를 좀 올리지 마라 협조했었는데 다케이치 이렇게 총리한테 우에다 총리가 이렇게 설득시켰던 대목이 뭘까? 이게 이제 국제금융 시장의 잔잔한 관심사였었거든요. 근데 어제 밝혀졌습니다. 어제 국제금융 시장을 잔잔하게 움직였던 우에다 총리의 새로운 실질금리 계산 방식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실질금리는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준금리, CPI 상승률을 빼는 거죠. 근데 새로운 실질금리는 무담보 콜금리. 이건 이제 미국의 온 RRP 금리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무담보 콜금리의 빼기를 근원 CPI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실질금리에서 지금 나타나는 무담보 콜금리와 근원 CPI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담보 콜금리는 한 0.47% 정도입니다. 근원 CPI는 한 3% 정도 됩니다. 빼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실질금리 방식에 의해서 일본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5%입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이죠. 그래서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다. 그리고 다케이치가 우에타이덴한테 금리를 올리지 마라 했던 대목을 설득시켰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의 방식대로 해서 엔캐리가 자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하면 엔캐리가 청산 가능성이 높여지겠죠. 이게 사실은 미국 증시에서 초반에 일본의 국채금리가 확 올라가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에서 엔캐리 자금의 청산에 대한 우려가 장 초반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장 후반에 3대 지수, 물론 나스닥 지수는 장 올라가더라도 초반에 부담이 있어서 플러스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S&P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돌아갔었던 이유에는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보면 이런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된다 하더라도 청산의 규모가 투기적 엔화 포지션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미국 증시에서 완충해서 미국 증시가 막판에 돌아갔던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에다 가조 총재가 새로운 실질금리를 제시하면서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이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데 네네.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의 문제가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세계 통화정책 여건이 변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본은 변화가 느린 국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일본의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새로운 실질금리를 제시한다는 것은 변화에 민감한 페드라든가 이런 각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통화정책의 프레임이 바뀌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바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건 그렇죠. 뭐 세계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라이버 금리 물론 조작 문제가 있었기도 했지만 맞습니다. 이것이 SOFR 금리로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흥권화나 이 SOFR 금리를 계속해서 많이 거론되는 것도 국제적으로 보면 국제 기체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국제 기준금리가 변하다 보니까 미국도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현행 그 기준금리인데요. 지금 이거에 대해보다는 온 RRP 금리, 이길 환매 금리, 일본의 무담보 콜금리와 비슷한 쪽으로 변환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FR, 페더럴 펀드 레이트로 보면 시장금의 조타력이 적거든요. 조타력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월 FMC에서 기준금리가 낮춘다 하는데 이 고용지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갔죠. 단기물, 장기물 전부. 맞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의 조타력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금리가 옛날 거다. 기능이 폐기됐다. 자, 정책적으로 금리를 낮춰야 시장금리가 낮춰져야 시장금리는 보이는 금리거든요. 정책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거든요. 그럼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시장금리가 떨어져야 뭐 경기를 부양하고 증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 인하를 아무리 해봐야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이 의도했던 목적이 달성하지 못했던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올해 들어서는 이런 것이 속속 변화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민의 화폐 생활도 보시겠습니다. 시청자분도 지금 한국은행 5만 원권 지갑 속에 몇 장이나 갖고 있으십니까? 저는 좀 신문사 논설인데도 불구하고 내 지갑 속에는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버파. 그래도 현금 생활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카드만 많으시고. 카드는 체크카드 하나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제가 핸드폰에 발신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곤혹스러워 하는데요. 왜 그럴까 했더니 정영국 PD가 바로 고쳐주더라고요. 이게 통신요금을 안 내서 그렇다. 그래서 바로 고쳐주더라고요. 근데 그 체크카드로 넣으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그런 게 지금의 화폐 생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버파의 통화지표는 M1, M2입니다.
근데 지금 카드라든가 뭔가 이런 것, 코인이라든가 하는 것은 유동성 지표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연말에 유동성 장세가 오르는 게 아니냐. 어제 최수리의 최상무께서도 유동성 지표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예. 유동성이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이 되거든요. 통화 지표에서도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번 재테크 시장 보겠습니다. 버파 아시겠습니다는 5만 원권이든가 100달러짜리가 기능이 좀 축소된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뭔가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거냐. 지금 갖고 있는 벽상 속에 있는데 5만 원에 이게 소용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화폐 기능은 금이라든가 은이 강하게 올랐고 또 주식이 선호하는 과정에서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세계 증시가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통화정책의 프레임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조금씩 통화 정책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이 연준 관련해서도 5월부터 그렇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지금 바꾸려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연준은 아주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죠. 짧게 보면 파월 시대 이후에 한 8년 만에 예. 이제 이렇게 대변화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트럼프 정부의 실질적인 2년차에 해당되는 이때에는 페드를 비롯해서 각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미 뭐냐 사전에 예고됐던 측면에서 올해 5월달에였었던 토마스 라바를 기리기 위한 라우바 컨퍼런스에서 이 문제가 얘기됐고 그다음에 잭슨 홀 미팅에서도 통화 정책의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트럼프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맞물려 있을까 하는 측면은 내년도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페드의 금리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각국도 페드의 영향을 비롯해서 각국 중앙은행의 이렇게 통화 정책을 이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의 5월달에 있던 라우바우 컨퍼런스와 잭슨 홀 미팅에서 가장 했던 것이 5년마다 검토되는 게 평물 물가제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코로나 직전 때 코로나는 새로운 환경이 맞추면서 통화 정책의 프레임이 흔들리다 보니까 단일 월별 지표라든가 이런 단일 지표 가지고 통화 정책을 추진하면 금리 변경과 같은 이런 것을 때는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평균 물가제를 도입한 겁니다. 우리가 평균 물가제는 flexi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average 인플레이션 타겟팅에서 AIT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정확한 용어는 앞에 flexibl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통화 정책의 인프라 여건이 어느 정도 좀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평균 물가제는 폐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9월 FOMC 회의 이후에는 사실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5년 동안 통화 정책에서 페드 통화 정책에서 가장 근간이 됐던 평균 물가제 같은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여전히 법과 시장의 원리보다도 트럼프의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게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스템은 종전처럼 예. 이렇게 확고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평균 물가제는 사실 뒷전에 갔지만 이걸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이 평균 물가제를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트럼프 정부 2년 때 새로운 차기 의장과 함께 지금부터 그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연준이 통화 관련해 가지고 물가 목표제, 평균 물가 목표제 폐지한다는 거는 뭐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 2% 잠깐 넘어도 우리가 바로 액션 취하지 않을게 봐줄게 이런 특수 상황에서 다시 전통으로 회귀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국채금리 조정에 이제 지금 연준이 시장금리 제대로 지금 조타력이 그러니까 잘 이렇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 재무부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진 것 아닐까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어제 이렇게 마이클 버리도 통화 정책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예. 하는 측면에서는 페드보다도 트럼프 정부 재무부에 넘어간 게 아니냐 하는 쪽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원래는 미국의 국채금리, 시장금리는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조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바이든 정부 후반서부터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는 누가 관장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재무가 많이 관장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준금리의 조타력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재무 역할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트럼프 정부는 미국판 아베노믹스를 추진한다. 그래서 세계 성장축이다 하는 얘기를 예.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오히려 일본과 이거 근접하는 상태에서 미국판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야 해서 성장의 축, 뭐 금융의 축,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는 세 가지 화살촉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국채금리와 관련해서 와 있습니다. 소위 yield curve 컨트롤입니다. 그러면 이 국채금리가 재무에 의도한 대로 사실 이것을 벗어났을 때는 국채를 자동적으로 조절해서 그 의도했던 금리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결국 YCC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과거 통화론자리 주장했던 사이 모니터리 룰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플레 타겟팅 선이 2%다. 그러면 물가가 2%를 넘어선다, 위로 넘어선다 하면 자동적으로 페드 멤버들이 영향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물가를 2% 수렴시킨다. 반대로 자 물가가 2% 밑이다. 물가가 2%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2%를 줘서 2.5% 정도 되면 예. 금리를 인상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2% 밑으로 할 때는 디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해결하기 얘기했네요. 위해서. 예, 예. 제대로 말씀드렸는데 잠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서 자동적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연준이 이 트릴레마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조타력이 적는 상태에서 이 트릴레마도 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때는 기준금리는 여기서 결정하더라도 페드에서 결정하더라도 국채금리 것들은 재무부가 이게 관장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같이 마이클 버리가 페드가 무슨 금리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시장 금리 조차력도 없는데 예. 이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요. 통화정책 주권은 트럼프 정부의 차기 의장이 지금 트럼프에 맞는 사람을 한다면 페드의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실제로 통화 주권도 미국의 재무부는 결국 트럼프 수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지금 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연준의 원래 양대 책무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맥시멈 인플레이먼트인데 그런데 내년에 케빈 헤셋이 저희가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대로 새로운 페드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물가 안정 목표라는 이 하나의 커다란 축은 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어떤 우려도 있던데요. 네, 그런 조짐이 이제 지금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이고 금리를 1%까지 낮추고 그다음에 베이스레이트까지 2.5% 낮추다 보니까 결국 물가 안정을 중시한다면 이렇게 가지는 못해지겠죠. 어떻게 했죠? 그러면 고용 창출, 양대 목표치에서 고용 창출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고용 창출을 한다면 금융 완화 쪽에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런 조짐은 사실상 2012년 이후 양대 목표를 책정한 이후에 한번 시간을 쭉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양대 목표를 도입한 데에는 이거는 100년 만에 아주 변신이었었죠. 1913년 페드가 설립한 이후에 제1선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이 물가 안정을 왜 이렇게 설정했느냐. 이게 항상 고정된 관념이냐 하면 1913년 물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해서 물가 안정을 생각하고 국민 전체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도 물가 문제가 참 민감했기 때문에 사실 중앙은행들이 제1선 목표로 물가 안정을 한 겁니다. 이게 항상 고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990년대 이후에 신경제, 인터넷에서 성장할수록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 물가가 떨어지면 중앙은행이 사실 그 많은 사람들 국민의 세금에서 그 세금 주는데 물가가 자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 무슨 놈을 물가 안정을 제1선 목표로 하느냐 하는 것 같아서 2012년서부터 고용 창출 목표, 경기 회복 목표를 들어갔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보면 오바마 정부 때는 절대적으로 일자리 창출이죠. 그러면 물가 안정이냐?
고용 창출이 할 때 고용 창출 우선이었죠. 그때 매그네틱이라는 표현까지 썼지 않습니까? 자석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가 출신일 때 고용 창출을 중시했습니다. 근데 2019년에 물가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파월 의장 입장에선 제1선 목표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파월은 금리 인상, 트럼프는 금리 인하. 충돌이 했던 거죠.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그러면 이제 집권 2기 때 지금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노골적으로 금리를 낮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자 파월을 교체해서 지금의 의견은 캐비넷으로 간다면 트럼프의 가장 입맛에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페드의 고용 창출 목표를 어떻게 갈 것이냐? 물가 안정이냐? 고용 창출이냐? 경기 회복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고용 창출, 경기 회복 쪽으로 양대 목표 중에서는 이 고용 창출을 가지 않느냐. 그러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떠냐? 내년도에 S&P라든가 이런 데 8,000선까지 이상으로 이렇게 현대는 바로 이 양대 목표가 고용 창출, 경기 회복 쪽으로 간다면 증시에 더 우호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물가 안정을 한다면 증시에 비우호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대목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큰 그림들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마 조건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준의 양대 책무라는 것이 어떤 책무인가를 생각해 보면 물가 안정이라는 게 타겟 목표를 잡아놓고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2%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를 3%라고 목표를 올리게 되면 금리 좀 낮추고 인플레 올라가도 이거 우리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 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역으로 다시 이걸 알고 질문을 드리면 지금 연준이 새로운 의장 체제가 되면 이 관리 목표 자체가 2%에서 조금 상향할 가능성도 시장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네. 같은 물가 안정 목표를 생각한다면 인플레 타겟팅에서 2에서 3%면 그만큼 금융 완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서 증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 우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측면에서 내년의 증시 상황에서 이런 측면을 보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2012년 양대 책무 이후에 그동안 어떻게 양대 책무를 조율했을까 하는 측면은 물가 상승률은 2%, 타겟팅 2%, 그리고 실업률은 3.5%까지 이렇게 해서 운영했습니다. 지금 실업률은 어떻게까지 타겟팅합니까? 4.2%까지는 용인하는 분위기죠. 4.2%까지. 그만큼 고용 창출 쪽에 무게를 두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인플레 관련돼서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플레 타겟팅 2%를 좀 상향 조정하면 너무 금리를 이렇게 지금 조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더 풀어도 괜찮다는. 더 풀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이 논의는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 때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 타겟팅 재논의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초에 전미경제연구소 그다음에 전미경제학회 내년 초에도 이 문제가 아마 거론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미국판 다보스 포럼이라는 미리캔 컨퍼런스라든가 잭슨 미팅에서 인플레 타겟팅의 상향 조정은 매번 할 때마다 이 논의가 됐던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크루먼 교수가 뉴욕시 일대 간데요. 현행 2%에서 4% 조정하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미국의 물가가 한 3%대지 않습니까? 인플레 타겟팅이 4%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물가가 안정돼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 때는 아마 양대 목표 중에서 고용 창출에 우선적으로 무게를 실리고 이거를 물가 쪽에서도 단단히 조이는 것을 좀 느슨하게 한다 하는 측면에서 인플레 타겟팅 상향 조정 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지금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가에서 폴리네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간헐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각자의 경제와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계속해서 통화 정책을 수정하려는 모습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드려야 질문이 조금 명확해지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도 이제 통화 정책의 프레임워크가 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 발빠르게 가고 특히 우리 통화 정책은 우리의 여건에 맞게끔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한국은행이 그런 쪽에 갈수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시장에서 나타난 또 한국은행의 고민 사항을 아시면 쫓아갔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전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놓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반기는 종전의 트릴레마 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냐, 물가 안정을 고려한다면
결국 금리를 동결해야 되는데 1, 4분기 역성장하는 측면에서 경기를 더 거꾸로 이렇게 어렵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경기 부양을 생각해서 상반기에는 2차례 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하반기에 대해서는 종전의 트릴레마에 대비해서 신 트릴레마에서 소위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들고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하면 경기 문제, 특히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위계층 분들은 지금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느 쪽에 관심을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하반기에는 사실 경기 부양보다도 가계부채,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문제에 고민해서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해 왔지 않습니까? 결국 상반기의 트릴레마, 하반기의 신트릴레마 이렇게 통화정책에서 이렇게 고민이 됐다면 근본적으로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가 바뀌었는데 쫓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 보편적인 측면에서 좀 가장 최대 공약수를 높이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은행에 대해서 애를 쓰셨지만 금통위원들이 애를 쓰셨지만 올해 통화정책에서는 시장의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본의 변화가 가장 어려운 이렇게 일본에서 새로운 실질 금리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향후에 트럼프 정부에 와서 인플레 타겟이 있는 양대 목표든 이게 가장 시장에 외칠 수 있는 변수들 측면에서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 증시적 측면에서도 종전의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로 해석하는 시각보다는 새롭게 트럼프 정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인플레 타겟팅 상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증시를 보는 시각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시각을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미국의 3대 이렇게 이 글로벌 인베스트 그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년에 S&P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쪽의 근거의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